박광일 역사작가와 한 달에 한 번 잊으면 안 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역사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이 6.25 이제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었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분의 3세기?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통 뭐 사반세기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하는데 네. 4분의 3세기가 지났는데 뭐 작가님 입장에서는 좀 이 6월이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75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1000년 가까이 한 민족 하나의 영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기대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어두운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뭐 남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썼던 상황에서 결국은 역사의 주요 공간이었던 북한 지역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적대적 감정이 이제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아예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를 두고 끌고 나가야 될지, 그래서 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75주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82세 뭐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평균 수명에 가까워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점점점 매우 극소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막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1980년대 초에는 이제 KBS에서 했었던 이산가족 찾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남북 간에 이제 이산가족들도 상봉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지금 왔고, 그러니까 전 세대가 거의 이제 좀 이렇게 퇴장하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질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내 고향이 뭐 평안도 어디야, 함경도 어디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 가친께서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북한이었을지언정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북한하고의 관계, 뭐 지리적으로 또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극,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1980년대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경술국치가 1910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70년 전. 그렇네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고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저는 요즘의 젊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다만 경술국지는 1945년에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점.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도 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은 조금은 다르겠으나 그 사건 자체로의 거리감은 저희가 예전에 80년대 어떤 일제강점기를 맞이했다는 소식, 역사 사건을 들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 이제 통일 인식 조사 같은 거를 해서 발표가 되는데 20대 뭐 젊은 세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만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북한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부터 이제
이 국가론이 심리적으로 조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역사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평양 얘기라든지 뭐 개성 얘기라든지 뭐 함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예전에는 막연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졌다면은 가봐야 되는데라는 조금 더 뭔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장소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평양과 개성의 구체적인 장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과 아니면 경주처럼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럼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예. 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난관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한국 전쟁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문화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거의 다뤄진 적이 없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화유산 부분보다는 뭐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전투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으나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문화유산의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파괴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덜 알려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쟁은 여러 가지를 파괴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화유산도 파괴를 한다는 점 이런 것들도 다시 새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좀 뭐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반도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서 네. 중요했던 문화재들 상당수가 다 막 다 전쟁 때마다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뭐 그 이전 거슬러 올라가서 뭐 몽고 침입 때도 있었고 뭐 다 웬만하면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해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진왜란 전의 것이면 예. 이전의 것이면은 국보고 예.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면은 보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임진왜란 전의 것이 희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내려서 본다면 이제 1950년 3년 동안 있었던 한국 전쟁도 생각을 해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처음 1년 사이에 그 전선이 처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음에 함경도까지 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예. 다시 1,4,5태로 한반도 중부 지역이 또 밀려나갔던 그러니까 오고 감이 굉장히 많았던 전투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었던.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해 보면은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던 문화유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덜한 편이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불교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전에도 우리 문화재가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위험에 빠진다기보다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1944년, 45년이 되면은 일본 전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습을 받으면서 주요 도시들이 불에 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합군의 공습이 만약에 한반도에 있다면은 그러면 서울이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텐데 총독부 건물 바로 옆에 총독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국립박물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가 폭격을 받으면 이 총독부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이 파괴가 될 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렇다면 연합군이 경주나 부여 같은 곳은 그 폭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요 유물들 한 1,000점을 옮겨 넣자라는 이동이 있어서 1945년 이전에 그러니까 45년부터 8월 그 사이에 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물 숫자는 1,000점밖에 되지 않지만 뭐 금관총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을 이때 이제 지방으로 이관을 시켰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연합군의 폭격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때도 큰 피해를 입을 뻔한 것들을 염두에 두었고 그런 가능성을 상정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일제강점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선 총독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재에도 좀 관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에 있는 것들은 자신들이 관할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거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일본에 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끝에 있는 예. 그거를 소유를 물론 헐버트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 지역 개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그 총독부였습니다. 예. 이게 한반도에 있는 거면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관할 하에서 총독부 박물관과 각 지역의 분관들을 뒀는데요. 뭐 경주, 부여, 공주, 개성, 그다음에 평양 이런 곳들에 지금으로 치면 지방박물관, 국립박물관처럼 분관을 둔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 문화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된 거예요? 일단은 남한 쪽에 있었던 것들은 남쪽 국립 총독부, 그러니까 총독부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 개편이 되면서 예. 그 관할이 되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8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었던 부립박물관은 북한 쪽에서 관할을 하게 되고요. 예. 네 개, 그러니까 이제 경주, 그다음에 공주, 부여, 개성은 개성이 딱 38선 바로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네 개는 이제 서울 쪽에서 관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동산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한 쪽으로 좀 치우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48년, 49년부터 포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뭐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내전 상황이었다. 사실 그렇죠. 6.25를 기점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남북의 각각의 그 정부가 수립되면서 8월, 9월에 각각 정부가 48년에 수립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중소규모의 포격이 있었는데 그 개성부립박물관 뒤에 계속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년쯤이 되니까 이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당시 이제 개성박물관에 있었던 관계자분들이 이거 위험한데 여기 있다가 폭탄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보고도 못하고 당시 문교부였는데 예. 문교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를 서울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문교부에서 알고 당시 이제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심할서를 써라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 박사가 보기에는 이건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해서 이제 부하 직원들을 감쌌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6.25가 터지고 새벽 4시에 보통 우리가 남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5시에 개성이 점령돼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예. 그러니까 5시에 점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개성 부립박물관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평양으로 가져갔을 텐데 거기에 있었던 문화유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에서 출토된 청자와 예.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북한으로 가버렸다면 우리는 도록 속에서나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때의 조처는 이제 개성 쪽의 관계자분들의 적절하고 빠른 움직임 속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한국 전쟁 6.25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대혼란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거의 네. 아노미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미군에서도 서울을 점령하는데 7일은 걸릴 거다라고 예. 봤는데 3일 만에 이제 점령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쪽에 있었던 이제 관계자분들이 딱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박물관으로 모이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대책회의를 해서 이거를 일단 지하 저장고에 옮겨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교가 폭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가지고 남쪽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작업,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에 있었던 유물들을 피난시키는 작업은 멈추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한에서 김용태라는 인물이 박물관으로 오게 됩니다. 김용태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동명이인인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왔는데 이게 여러 명의 물질문화 보존위원회. 보존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제 유물로 유형문화재죠,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그렇죠. 유형 문화유산을 우리가 접수를 한다라고 해서 일군의 군인과 트럭을 가지고 막 총독부 박물관, 총독부 박물관, 국립박물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 관계자들한테 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포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물들 다 싸가지고 평양으로 간다. 라는 거였으니까 당시 이제 남북이 이미 한 4, 5년 정도 갈라져 있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 2년 정도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었던 박물관 관계자들은 큰 어떻게 보면은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포장을 했다가 이거 좀 미비하다 다시 포장해야 된다.
포장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싸기를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물관 쪽에다가 옮겨 놓기로 했는데 여기 위험하다. 미군이 여기 알면 폭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에 그 종묘 쪽이 안전하니까 그쪽에 방공호를 파고 거기에다가 옮겨 놓자.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김용태는 일군의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간송 전영필 선생의 집으로도 보냈어요. 간송박물관에 있는 유물도 같이 접수하겠다. 예. 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네 거잖아요. 남의 게 아니거든요. 적성국의 문화유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잘 포장하고 잘 보존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이 연기 작전이 먹혀 들어갔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15일 예.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김용태가 가지고 왔던 그 트럭조차도 징발이 됩니다. 9월 24일에. 전쟁에. 네. 예. 그러니까 군인들 실어 나르고 무기 실어 나르는 걸로 써야 되니까 이걸로 문화유산을 실어 나를 방법이 없게 되니까 예. 김용태는 9월 24일 날 빠지게 되고 사실은 이제 9월 25일부터 서울 일대 폭격이 계속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군의 폭격이. 예. 이제 그 과정에서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이 이제 그 불에 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에 만춘전, 천추전 이때 불에 타거든요. 근데 거기가 국립박물관에서 쓰던 전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유물은 소개를 시켜 놨으나 어쨌든 여기를 이제 못 쓰게 된 상황이었고 한 3, 4일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9월 28일 이제 정부가 수립돼서 우리가 그 태극기 올리는 장면 예, 예. 있잖아요. 바로 그 옆이 박물관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박물관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뭐 피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조선총독부 예전에 YS 김영삼 정부 때 헐었던 그 조선총독부 중앙청 건물. 예, 중앙청 건물. 네. 그 근처였나요, 박물관이? 바로 옆에.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동쪽에 조금은 빈 공간들처럼 돼 있는 곳이 예. 거기에 보면은 박물관이 있었고 지금 그 박물관 관련된 관리 사무소는 아직도 옛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 경복궁 안에. 그렇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때 문화재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잘 태만했네요. 예, 잘 참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국군이 38선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불길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중공군이 참전했다더라. 또 유엔군이 좀 남쪽으로 밀린다더라. 이러니까 이 문화유산을 담당하던 그 직원들로 볼 때는 또 박물관의 관계자들로 볼 때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쪽에 교섭을 합니다. 이 문화유산 지금 안전한 곳이 지금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미국 대사관 문정관이었던 유진 크네즈라고 하는 장교가 예.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차편하고 수송편을 다 수소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제 서울에 있었던 소개시켰던 그 유물들을 이제 부산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국립박물관 소장품 83상자, 그다음에 덕수궁 미술관 소장품 155상자를 포함해서 3번 더,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430상자 19,000점을 부산으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진 크네즈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요. 인류학 전공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 건가요? 미국 사람입니다. 아. 미국 그 장교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보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홍보 영화 이런 것들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한국 여배우랑 혼인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다고요? 네, 최지혜라고 하는 배우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촌락이라는 걸로 인류학 박사를 받기도 했던 인물이었는데 당시에 이 유진 크네즈의 도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 부산에 도착해서도 이제 그거를 보관할 건물이 없었을 때 그거를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섭을 해서 그 건물 제공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유진 크네즈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인물에 대한 이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한참 뒤의 얘기지만 문화 훈장을 우리 정부에서 이분에게 수여하긴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작고를 하셨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거를 다 옮겼다라는 거죠. 일사후퇴 직전에. 직전에. 네, 12월 달에.
그럼 그것도 선견지명이 대단하네요. 네, 한 2주 정도 앞에 옮겼으니까 만약에 여기도 좀 늦어졌으면은 이때는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더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이때 이분들의 노력과 예지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기적적으로 부산까지 소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뭔가 앞에서도 그렇고 개성박물관 직원들도 그렇고 뭔가 신들린 예지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전에 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화재들 상당수가 그때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파괴됐거나 다 북으로 지금 간 거 아니에요? 북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참 생각보다 솔직히 약간 걱정했거든요. 제가 네. 오늘 좀 지루할까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어쨌든 부산으로 다 옮겼어요. 일사후퇴 전에. 네. 이 유물들이 그러면은 거기 계속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도는 다시 서울로 복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옮겨놨던 문화유산들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굉장히 큰 화재가 이 일대에 덮치게 되는데요. 부산 문화재. 부산에서. 예, 네. 예, 예. 부산 동광동에 있었던 이 국립부산국악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이 난 거예요. 특히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한 4,000점에 이르는 궁중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4,000점 가운데 3,300점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다 탔어요? 다 불에 탑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어진, 우리 예. 초상화라고 하는 것이 48점이 있었는데요. 예. 이 48점 가운데 우리가 구해낸 어진이 영조의 어진과 철종의 어진밖에 없습니다. 어진이 다 타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의 얼굴을 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경기전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고종 순종의 어진은 사실은 어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사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그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선의 왕들의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이유는 이때 불에 타면서 그 어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임금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세종대왕 얼굴 뭐 이런 거 다 그러면 상상도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표준 영정이라고 해서 예. 세종대왕의 얼굴을 여러 방식으로 그려내게 되면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세종대왕의 얼굴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림. 예를 들어 정조임금님의 얼굴은 이렇게 한다. 아마 그리고 그 두 분 외에는 또 다른 분의 그 어진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영정을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사실은 조선 전기의 임금님들의 어진은 거의 없어진 편이었지만 예. 그래도 조선 후기 어진들은 다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이게 불에 타면서 우리가 그 시대 왕의 얼굴들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진짜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진짜 부산에 계속 그런 식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문화유산들을 다시 이제 서울로 옮겨 놓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소실된 문화유산이 한 7,100여 점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어떤 노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켜낸 문화유산 만약에 그대로 두었으면 파괴되었을 것들을 한 18,800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문화유산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뭐 경주박물관이라든지 부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화유산이 그저 우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보호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한번 전쟁 때문에 피란까지 갔다 온 예.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보호하려고 나섰던 것들이 있고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6.25 전쟁 때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곳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사찰입니다. 사찰이요? 네. 이제 박물관은 박물관 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있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면이 굉장히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인민군이 피신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무장공비라고 남부군이라고 하는 예. 빨치산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불에 태운 것과는 별개로 또 전쟁 중에 불에 탄 것과는 별개로 국군이나 유엔군이 작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진관사라든지, 예. 그다음에 진관사는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 이번에 그 태극기와 관련된 곳인데 예. 딱 그때 그 칠성각 하나만 불에 안 타고 나머지 정각들이 다 불에 탔어요. 그 칠성각 불에 안 탄 정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초월 선생님의 그 일장기 위에 그렸던 태극기가 발견된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도 6.25 때 불에 탔으면은 예. 우리는 그 태극기를 볼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고성의 건봉사, 양양의 낙산사, 속초 신흥사, 평창 월정사, 그 다음에 춘천의 청평사가 이때 작전으로 불에 탔습니다. 그렇군요.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화재가 났었는데 6.25 때도 피해를 입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큰 불이 나기 전에 대부분의 정각들을 복원을 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다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원을 했던 것이 2000년대 다시 큰 화재가 이게 나서 다시 탔잖아요. 네, 다시 또 불에 예. 탔던 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어떻게 보면 화재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절이 불에 탄다라는 거는 건물만 불에 타는 게 아니라 그 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정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이 사찰 또는 사찰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장면들이 그래도 이제 몇 장면이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신흥사 같은 경우에 국군들이 수경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지를 이제 하고 이제 뭐 그 다음 날 작전을 위해서 머무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군인들이 땔감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 땔감을 보니까 이게 문화유산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장교분이 볼 때. 예.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드러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와 한자와 한글로 같은 내용을 쭉 번역을 해놓은 경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안 돼 하면서 땔감에 쓰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일부는 불에 탔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그 지켜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국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교가 리영희 교수. 리영희 교수라는 한양대. 예, 그 한양대 그때 리영희. 장교였어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네. 난다의 그 리영이요. 예. 오.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딱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켜낸 게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 경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써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절들 역시도 스스로의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예전에 국어교과서에도 나왔었는데 상원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남 스님이 이제 나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예. 하니까 거기 있던 군인들이 그런 문짝을 태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절이 탄 것처럼 했다.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요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당시에 절이 산속에 있는데 군인이나 무장공비가 머물 수 있는 숙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군이나 유엔군이 볼 때는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절을 아예 불태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없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들장을 깨버립니다. 예. 그리고 문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바람이 들어가고 예. 구들장에 불을 펼 수가 없으면은 이게 숙소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우느니 그렇게 일부 훼손해가지고 전체를 좀 많이 보존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문짝만 태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때 이제 이거를 상원사는 그런 과정으로 지켜냈지만 월정사는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월정사 가면은 정각들은 다 새로 지은 느낌이 들고요. 월정사라면 오대산의 오대산 월정사, 평창 월정사, 그다음에 그 위에 7km 올라가면 상원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원사에 가면은 그 중요했던 예를 들어 그 신라시대 범종,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문서, 손으로 쓴 문서가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다 불에 탔을 것을 이제 그 하남 스님 덕분에 막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뭐 백양사에서도 펼쳐지면서 스님들의 어떤 기지, 노력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국군들하고 유엔군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절들을 지켜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해임사 같은 경우에도
해인사면 합천의 해인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만 대장경이 팔만 대장경이 있는데 여기도 네. 불탈 뻔했다면서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0년 9월 달인가 51년 9월 달에 예. 여기 한 900명 정도의 북한군이 해인사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첩보를 확인했더니 대략 사실과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이제 그 해인사는 워낙 산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불에 태울 방법을 폭격을 해서 불에 태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폭격기로.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정찰기가 폭격기 4대를 이끌었는데 그 폭격기 4대를 이끌었던 편대장이 김영환 대령, 나중에 이제 장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 김영환 대령이 이끌고 있었던 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편대장 김영환 대령 같은 경우는 정찰기가 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도착해 여기서 어떤 지점을 폭발해라라는 그 지시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기를 끌고 딱 올라갔는데 가만히 나중에 정찰기가 여기를 폭격하시오라고 하는 게 해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해인사를 알고 있었고 저게 팔만 대장경이 알고 있는데 이걸 폭격을 하라는 거는 일단은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온 편대 나머지 3대의 폭격기에다가 일단은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라면서 계속 정찰기가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인사 일대를 몇 바퀴를 선회를 하다가 부득이 계속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정찰기에서는 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인사 산 뒤쪽에다가 기관총만 난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공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령 불복종을 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환 장군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그 뭔가 그 질책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국가보다 사찰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어떤 질문을 받는 거죠. 약간 우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뭐 군인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또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질책을 받았을 때 이제 김영환 대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국가보다 사찰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민군이나 공미보다는 사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찰을 불에 태우는 건 하루 만에 불에 태울 수 있으나 저기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00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서는 폭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이제 나중에 그 질책을 받고 뭐 이렇게 그 어떤 좀 약간의 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그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천 해인사를 지켜내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세계 문화유산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합천 해인사의 팔만 대장경과 그 판전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어떤 건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그 대장경 완질이 남아 있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고려, 족, 그러니까 요나라 그다음에 송나라에서 여러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예. 그게 완질이 남아 있는 건 이 하나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김영환 장군의 그때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엄사도 비슷한 일이. 화엄사라고 하면은 그 지리산에 있는 그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 네, 각황전이 있는. 제가 예전에 화엄사 가서 등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엄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장공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때는 군경 합동작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대대장 역시도 화엄사를 불에 태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무엇보다도 거기 현장은 이제 빨치산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경찰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 경찰을 이끌고 있었던 게 차이력 경무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화엄사를 또 어머니랑 간 적이 있었대요. 이 절을 어떻게 내가 불에 태우냐라고 해서 아까 상원사에서 봤던 것처럼 문짝 다 떼어내고 그다음에 구들장 깨트리는 방식으로 이제 화엄사를 이제 지켜내게 되고요. 그런 소식을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천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쌍계사라든지 멀리 고창의 선운사까지도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님들이 그럼 여기 사람 못 살게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 덕분에 이들 절들이 6.25 전쟁에서 적어도 국군의 작전 속에서 소실되는 과정들은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차이력 경무관 같은 경우는 빨치산 토벌 작전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원래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빨치산 남부군의 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을 이제 사살하게 되는데요. 그를 나중에 화장을 해서 섬진강에 뿌려준 인물이기도 한 분이 바로 차이력 경무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또 이제 나라를 지키고
또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마음 또한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게 필요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리고 대규모의 작전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쟁에서 뭐 수백 발 수천 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겠으나 지금 말씀드렸던 해인사의 케이스나 아니면 화엄사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 작전 주체가 일단 우리였다라는 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단순하게 문화유산을 넘어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 정도의 작전이고 오히려 다른 작전에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청평사라든지 진관사라든지 그다음에 낙산사라든지 이런 신흥사라 이런 절들은 그런 지휘관을 만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일부 전각을 소각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6.25 전쟁 때 적의 공격에 또는 공습이 아니었어도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 어떤 정각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휘관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이제 작가님께서 그러면은 또 문화재 중에 이제 사라진 소실된 문화재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뭐 생각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조선 왕실의 어진이 어진. 가장 조금 속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수원 화성에 이제 팔달문 장화문이 있는데 팔달문이 케이크 자르듯이 반으로 완전히 파괴된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폭격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파괴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문화유산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노력을 하고 또 이제 화성성의 의궤라고 하는 어떤 당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문화유산도 피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또 75년이라는 시간 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숲이 복원되듯이 문화유산도 일정 부분 사람들의 노력으로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도적인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본다면은 이제 6.25 전쟁의 상흔은 한편으로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도 남아 있겠으나 문화유산에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북한은 상당 부분의 문화유산을 사진이나 복제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자기 역사니까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한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군력이라는 것이 초반에 일정 부분 이미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쟁 과정에서 폭격은 주로 북한 쪽에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그때 이제 유엔군 미군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폭격을 해서 거의 모든 전기 시설, 공장 시설이 거의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쪽은.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평양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새롭게 계획 도시를 꾸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계기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파괴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평양 지역을 갔을 때 그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보통문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그 6.25 이전의 문화유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쪽의 문화유산에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예. 한편으로는 한민족 전체의 문화유산이라고 본다 그러면 휴전선 이북에 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도 6.25와 관련해서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북한을 2번을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금강산 관광 차원에서 한 번은 간 적이 있고 한 번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묘양산 관광을 개발해 볼까?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때 간 적이 있었을 때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 이제 주체사상탑도 보고 묘양산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그게 국제 친성 관람관이라는 게 네네네.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받은 선물들 맞습니다. 뭐 박정희로부터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막 다 전시해 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 게 없네요, 별로. 네, 그러니까 예. 그 평양 시내에도 옛날 것이 거의 없고 개선문도 최근에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남쪽에서 있었던 어떤 뭐 정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문화유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만 만월 때 있었던 공동 발굴 그다음에 조사 이제 예. 개성에 있었던 고려 궁터인데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향후에는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정치와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 때 문화유산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명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뭐 개성의 병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병난정 서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산에 왔다가 그다음에 인천을 지나서 그다음에 개성의 병난도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어떤 그런 여정들의 어떤 종착점이 되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공통의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멀게 생각했던 또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북한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남북 관계가 언제 다시 좀 좋아질지 뭐 통일은 나중 얘기고 일단은 남북 관계라도 조금 해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런 거에서 민간 교류에서부터 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란 지금 뭐 폭격 받는 거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하마스라든지 보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6.25 전쟁을 맞아서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정리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6.25 하나로 끝을 내고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한이 있어도 말로서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말로서 싸운다고 문화유산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를 좀 고민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이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내정자가 이제 있는데 우리 통일부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 좀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나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민족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민족이면 어디까지가 북한까지, 예, 그다음에 예. 재외동포까지. 재외동포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국민만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독특한 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 북한과 재동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를 좀 넓게 보는 시선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켜낸 나라고 어떻게 지켜낸 문화재인데 다시 한번 이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월간 역사 오늘은 박광희 역사작가와 함께 6.25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광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